시작했어? 자, 고려나라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 알아둬야 될 왕은 고려를 세운 태조,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킨 광종, 그리고 시정전식과의 경종, 그리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한 성종, 그리고 개정전식과의 목종, 경정전식과의 문종,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의천입니다. 자, 그리고 예, 노총의 서경천도 운동과 이자겸의 난을 겪은 인종이죠. 인종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역사서, 그 유명한 역사서인 삼국 사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임금들에 대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고려 후기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공민왕이 등장을 하죠. 공민왕 정도 외에는 뭐 기억해 둘 만한 왕은 없습니다. 일단은 왕들은 이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카테고리, 주제로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정치,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경제. 경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죠. 자,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회도 있죠, 사회. 근데 사회라는 거는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딱 두 가지죠. 바로 고려의 뭡니까? 신분제죠, 신분제. 고려의 신분제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총 몇 개의 신분계층이 있죠? 4개의 신분계층. 고대 국가는 3개의 신분계층, 귀족, 평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3가지였다면 고려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까? 뭐가 추가되죠? 중인 또는 중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가가 된다 이겁니다. 귀족이랑 일단 천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대부분이 노비인데 노비는요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진다고 했죠. 여기까지 앵글이 들어와? 그래서 사노비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사노비는 주인과 같이 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앵글에 들어와요. 그래서 외거노비는 주인한테 신공을 갖다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민, 양인도 2가지 층이 나눠지는 거야.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 어떤 곳이라고 했어? 주현. 주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불리운다? 백정이라고 불리운다. 속현, 즉 향부곡 소에 사는 주민들도 있다고 그랬죠. 향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주현에 살고 있는 백정들에 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도나 아니면은 국자감 입학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같은 양인 평민이지만 차별을 받는 계층이었죠. 그리고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향리, 남반, 잡류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향리는 누구야? 이 향부곡 소를 다스린 사람을 향리라고 합니다. 잡류는 뭐 잡과에 합격한 그 기술관들 얘기한다고 했죠. 뭐 법률, 지리, 의사, 통역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류층인데 중류층에서 알아둬야 되는 사람은 역시 향리죠. 향리는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이따가도. 그다음에 귀족. 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귀족이죠. 귀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고려는 귀족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귀족들이 시대에 따라서 등장을 하죠. 여러분 대부분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 존재했던 지방의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 호족이라고 하죠. 호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를 겪으면서 호족들이 성종 때 뭐가 된다고 했어? 향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 향리의 자제들이 나중에 가면 고려 후기에 되면 신진사대들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종 때부터 무신집권기까지의 대부분의 시기에 귀족들 뭐라고 합니까? 가문이 굉장히 뛰어난 귀족들 뭐라고 한다고요?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무신정변 이후엔 당연히 누가 정권을 잡겠어요. 당연히 누구겠어? 무신집권기니까. 무신 집권자들이겠죠.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른다 이겁니다. 무신집권자들 이후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자, 누구의 침입으로 무신정권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바로 유명한 몽골이죠. 몽골이 어떤 나라를 세운다? 원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무신집권기의 이후에는 원 간섭기가 시작되고 원 간섭기에 귀족은 누구라고요? 고문세족이다. 고문세족. 근데 고문세족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문세족은요,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득점했다는 거죠. 음서가 뭐죠? 5풍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자손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관직을 물려준다기보다는 낮은 관직을 그냥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야? 원나라랑 친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파라고요? 친원파죠, 친원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딜 장악했습니까? 도병마사가 확대된 도평 의사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휘어잡았다라는 겁니다. 도병마사가 확대돼서 이 도평의사사에서 모든 국정을 다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왕도 도평의사사를 어떻게 쉽게 통제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권문세족이 득세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민왕은 누굴 키우는 거예요, 이제? 신진 사대부들을 키운다는 거야.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를 키워서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하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자, 그리고 공민왕 시기에는 누구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죠? 머리에 빨간색 두건을 뒤집어 쓴 홍건적. 예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 왜군. 이런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한 세력이 바로 누구예요? 신흥 무인 세력이죠. 신흥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중에 어떤 사람들? 급진파 사대부. 이 사람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흥 무인 세력과 급진파가 손을 잡고요.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고려 귀족들, 지배층의 변화였습니다. 일단 요 정도 기본을 해두시고,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딱 틀을 넣어두시고. 근데 아까 사회 얘기하다가 신분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사회 파트에서는 신분제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성의 지위라고 했죠.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는 좀 이따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정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치. 일단은 이 앞시기 고려 전기의 정치는요, 여러분들 이미 다 지난 시험범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무신정변부터 말씀드릴 텐데, 먼저 무신정변의 원인부터 알아봐야겠죠. 무신정변의 원인,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승진이나 대우 등의 차별이 있었다. 당연히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급 군인들한테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월급을 안 받는데 누가 힘써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무신정변 초기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방이 중심이었다. 중방은 뭐 하는 기구라고 했습니까? 무신들의 회의 기구라고 그랬죠. 무신들이 일단 정권을 잡았으니까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방이 뭐가 되는 거야? 정치의 중심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시기였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무신집권자들이 일단 권력을 잡으면은 뭐해? 욕심부터 채우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땅을 뺏고 백성들을 노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빡치죠. 열받죠. 그리고 무신인권자들은 서로 어때? 서로 죽군을 죽이면서 이의방이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승은 그냥 죽고 이유민이 정권을 잡고 나서 최충원이 또 이유민을 죽이고 계속 혼란스럽게 계속 무신 권력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치는 혼란스럽죠. 무신들은 어떻게 해요? 땅 뺏고 노비 뺏으니까 백성도 열받지 않아.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일으키는 거야? 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신분의 해방을 위해서 노비 출신인 만적이 봉기를 일으키고 망소희 같은 사람도 봉기를 일으킨다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권력이 안정을 찾습니다. 왜냐? 누가 집권을 하냐? 최 씨가 정권을 잡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최충원은요, 임금한테 왕에게 봉사 10조를 건의합니다. 이건 뭐야? 내가 이렇게 정치하겠다. 지금 정치인들이 공약 내세우듯이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봉사 10조 다음에 또 뭐야?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무슨 기구로 삼은 거예요?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뭘로 삼았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삼았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우가 권력을 최충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다음에 얘네들은 최우라는 사람은 문신을 우대합니다. 먼저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휘두르고요. 인사권을 잡은 다음에 서방을 설치해서 문신들을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신들을 키우지 않았던 게 너무 당연하지. 자기가 정권이 안정됐는데 무신들을 키우면 무신들이 언제 자기 목을 치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신들을 우대한 거죠. 그리고 최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몽골이 쳐들어왔잖아. 강화도를 천도해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8만 대장경도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들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던 그런 뭐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뒷받침했던 그런 기구들이 있죠. 바로 뭐예요? 도방과 삼별초입니다. 이 도방과 삼별초를 이용해서 정적들을 상대할 수 있었죠. 아니면 몽골이 쳐들어오면 막거나. 특히나 이 삼별초는 어때요? 몽골이 침입해 오자 몽골의 끝까지 저항했죠. 무신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여기까지 앵글에 잡혀? 오케이. 그래서 강화도에서 버팅기다가 강화도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진도란 곳으로 이동하죠. 진도란 곳에서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제주도까지 이동을 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삼별초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하나요? 바로 원간섭기가 등장합니다. 간섭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섭을 받았는데 처음에 얘네가 고려가 몽골의 황제의 사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무슨 국이 된다고요? 부마국이 된다. 부마국이 돼서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라는 관리,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정동행성, 다루가치를 통해서 고려를 간섭하는 거죠. 영토도 뺏어가요. 영토 상실. 대표적으로 무슨 총관부? 쌍성 총관도, 동영부, 탐라 총관부. 자, 쌍성 총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경도죠. 지금의 이런 지역, 러시아에 맞닿아 있는 이런 쪽이죠. 이런 지역이죠. 동영부는 뭐야? 평양이 있는 지역. 대충 이런 지역입니다. 그럼 탐라 총관부는 어디예요? 탐라가 뭐라 그랬어? 탐라는 지금의 제주도라고 그랬죠. 타임라인이 아니라 제주도 어디 있어요? 여기죠.
이런 지역입니다. 위치까지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떠한 간섭을 했나요? 관제가 격화됐다라고 했죠. 관제 격화. 기본적으로 고려는 황제국의 나라였는데 구마국이 됐으니까, 사위의 나라가 됐으니까 격이 낮아지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왕의 이름이 그동안 뭐였어요? 다 종이었잖아. 땡종이었는데 이제 뭐가 된 거야? 땡왕이 된 거야. 충땡왕. 그리고 황후, 태자, 그리고 뭐 이성육부 이런 것들이 격이 낮아져서 어떻게 돼요? 왕후, 세자, 첨의부, 사사체제로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 교과서에 있진 않지만 그냥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격이 낮아졌구나, 격화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들이 수탈당한다 그랬죠. 곡물과 곡력. 곡물은 뭐 금, 은 뭐 이런 건 당연하고, 고려에서 유명했던 게 인삼, 그리고 몽골 애들이 좋아했던 게 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곡녀는 뭐야? 여자들도 끌려갔던 거야. 근데 끌려가서 출세한 사람도 있었죠. 하주원 누나라고 했습니다. 하주원 누나, 기왕 이런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가 유행했다? 몽골이 아무래도 세계 제국이니까 몽골 스타일, 머리 바짝 앞쪽은 바짝 밀고 뒤쪽은 따는 거, 변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주, 그리고 고기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게 바로 몽골풍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고려의 양식도 몽골로 넘어간 게 있긴 한데 그건 굉장히 미미하다고 했죠.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민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공민왕이 등장하면서 뭘 해요? 공민왕의 컨셉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 일단은 왕권을 어떻게 했어? 강화한 것과 원나라에 반대한 반원 정책, 이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공민왕의 정책은 일단 왕권 강화시킨 것과 반원 정책을 펼친 것에 겹치는 게 있어. 동시에 뭐냐? 바로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이라는 사람이 고려에서 엄청나게 횡패를 부렸거든요. 왕권을 막 감히 넘보고 자기 누이 동생인 기왕후의 백을 믿고 막 나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왕후의 오빠잖아. 그러니까 원나라랑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친하겠죠. 그래서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 등의 친원파를 대거 어떻게 해요? 숙청합니다. 숙청. 그럼 숙청이 뭐예요? 정치적 적을 제거한다 그랬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들은 다 숙청했다 그랬잖아. 진골귀족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문왕은 김은도를 비롯한 진골귀족을 숙청했고요. 저기 누굽니까? 광종은 호족들을 대거 숙청하고요. 태종 같은 경우에는 공신들을 숙청했죠. 조선 태종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던 왕들은 숙청이 기본이다. 필수다.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또 정방을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후가 만든 기구라고 했죠? 근데 정방을 폐지했다는 거는 인사권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국왕, 국민왕한테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야지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놈들한테 좋은 자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왕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어야 돼, 정방. 그러니까 정방을 폐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이라고 했죠. 늘 말씀드리는 패턴입니다. 왕은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끌어올린다 그랬죠. 이제 권문세족을 견제해야 되잖아, 권문세족을 견제해야 되니까 누굴 끌어들이는 거야? 신진, 사대부를 끌어들이는 거야. 자, 그리고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한다 그랬죠? 신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돈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기부를 맡겨요? 전민, 변정, 도감 이런 기부를 맡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전민, 변정, 도감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민, 변정, 도감. 고려가의 광종이나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잖아. 그런 것처럼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구죠. 자, 반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반원 정책.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반대대로 하면 반원 정책이겠죠. 정동행성을 폐지하고요. 몽골풍을 어떻게 해요?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영토를 다시 되찾아요. 특히 쌍성총관부,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몽골이 금방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 쌍성총관부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쌍성총관부가 안 돌려주니까 내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수복한 거야.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수복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요거 관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복구됐겠죠. 그래서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 반원 정책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고, 왕권 강화이자 반원 정책은 뭐야? 신원파, 기철 등 수청했다. 왕권 강화로는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왕이 인사권을 되찾고요. 신진사대부를 등용해서 자신의 개혁의 세력을 삼은 거죠. 그리고 신돈을 시켜서 전민 변정 도감을 운영하게 했다라는 거. 반원으로는 뭐가 있다? 정동행성, 몽고품을 못하게 했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소복했고, 관제를 복구했다. 이런 것들은 반원 정책.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제. 고려의 경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잖아. 관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바로 경제입니다. 근데 일단 농업사회니까 토지제도 가장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고려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대? 왕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다. 무슨 사상? 왕토 사상이야. 왕토 사상이기 때문에 관리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야?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주는 거야.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의 땅을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땅은 민전이라고 해요. 백성들이 땅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긴 하죠. 근데 모두 왕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왕한테 뭘 내는 거예요?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전은요, 공전과 뭘로 나눕니까? 사전으로 나눕니다.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차이야. 세금을 둘 다 내. 근데 세금을 국가에 내면 공전이고요. 개인한테 내면 사전입니다. 이런 개념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리들한테 어떻게 땅을 나눠줬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개경이라고 했죠? 역시 개경. 관리들한테 땅을 나눠줬던 제도는 역시 개경이라고 했잖아. 태조 때는요, 어떻게 나눠준다고 그랬어? 역, 분, 전. 역할에 따라 분배한다고 해서 역분전이에요. 역분전. 젠자로 보이지만 이게 젠이 아니라 전이죠. 죄송합니다. 역분전. 경종 때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고요? 전시과가 시작돼. 그래서 시작됐어. 여러분들 한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전시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무슨 전시과? 시정 전시과. 전시과를 하면 관리들이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월급처럼 주는 거야. 뭐랑 뭐를 주는 거예요? 전지랑 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전지는 뭐라 그랬어? 논밭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시지는 뭐야? 산에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전지와 시지의 차이는 그겁니다. 시정전시과의 특징이 뭐냐? 시정전시과는요, 관리들한테
인품과 플러스 공복에 따라서 18등급으로 인품과 공복에 따라서 이 땅을 나눠주는 거죠. 전시과를. 공복은요 관직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죠. 공복의 색깔에 따라서 관리들 등급을 나눴으니까 높은 애들은 자주색, 그 다음은 빨간색, 그 다음은 뭐 파란색, 녹색 뭐 이런 순서겠죠. 근데 인품이란 거는 측량할 수 있어요? 계량할 수 있어요? 없죠. 인품은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품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아서 이 세력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세력이 큰 사람들한테 땅을 전시과를 더 나눠준 거야. 그러다가 성종을 거치면서 중앙집권화 되니까 목종 때에 이르러서는 전시과가 개정을 거치죠. 무슨 전시과? 개정 전시과라는 겁니다. 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는 오로지 모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관직의 높낮이. 직처럼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글씨를 못 써서. 관직의 높낮이만 가지고 전시과를 나눠주는 거죠. 문종 때 이르러서는 뭐가 생깁니까? 경정 전시과죠. 경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는 뭘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아이고, 글씨가. 오로지 현직 관리들한테만 전시과를 나눠주는 거야. 그 이전엔 전직 관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전직 관리한테 나눠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퇴직하고도 먹고 살아라 하면서 연금처럼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왜? 땅이 없잖아. 땅이 없으니까 현직 관리들한테만 뭘 주는 거야?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왕토 사상 때문에 수조권을 나눠준다. 그리고 민전은 공정과 사전으로 나눠진다. 전시과는 어떻게 된다? 역시 계룡순이다. 물론 역분전은 전시과가 아닙니다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화는 뭐예요? 문화는 뭐 고도의 뭐 즐길거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가 가장 중요한 고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자, 불교 태조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태조 때는 연등회와 훈요식조에 이렇게 남겼다 그랬죠.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요시 여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종 때는 뭘 실시합니까? 과거제를 실시하잖아. 그중에서 스님이 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님한테 뭘 주는 거야? 신분을 보장하는 승계를 주는 거예요. 승계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문종 때 이르러서는 어때요? 교단 통합 운동이 벌어지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 유명한 의천이죠. 문종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천을 중심으로 교단, 여러 가지 종파들이 나눠져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불교도 뭐 화엄종, 법삼종, 법성종,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들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통합되는 거죠. 통합되는 거야. 그래서 의천이 뭘 만드느냐? 해동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뭘 중요시 여겼다? 교관 겸수다. 교관 겸수 같은 거 그 뜻 알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게 표시 편해요. 자, 그리고 무신집권기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유명한 누가? 진우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쓸 데가 없네. 무신집권기. 여기다 써야겠다. 누구라고요? 진울이라고요. 진울은요 조계종을 만들고 누굴 중심으로? 무신집권기니까 교종이 아닌 선종을 중심으로
선종이 훨씬 간단하고 심플하고 직관적이니까 무신들이 더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귀족들이 좋아하던 교종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선종 중심으로 교단을 통합합니다. 자, 그리고 뭐 도노점수, 점점 수행해서 갑자기 깨닫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해하려다가 막 불교에 깊이 심취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외워야 돼. 이런 거 간단히 외워. 그다음에 정해쌍수도 그래요.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려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진흙이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 제가 뭐 역사는 패턴이다, 뭐 공식과 같다, 공식만 알면은 뭐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암기사. 암기하시면 됩니다. 고려 불교, 무신직권계의 불교입니다. 원간섭계의 불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교가 굉장히 권문세족과 결탁한다 그랬죠? 권문세족 플러스 누구? 불교.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야. 신진사대부들은 뭐 좋아한다 그랬어? 성, 리, 학을 좋아한다 그랬죠. 성리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외의 것들, 도교나 불교 같은 것들은 다 막 이상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고 자기네만 잘났다 그래. 꼰대 학문입니다. 성리학은 꼰대 학문. 자, 이제 몇 가지 봐둬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를 봐둬야겠네. 역사서. 초기에는 7대실록이 집필됐다고 했습니다. 편찬됐다고 했습니다. 7대실록이 누구야? 태해, 정광, 경성, 목종까지 7대실록이 만들어졌지만 또 그게 이제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인종 때 인종의 명령으로 만든 삼국 사기죠. 삼국 사기.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쇠를 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 김부시. 무슨 형체야? 기, 전체. 어떻게 쓰였어요? 유교적 합리상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징불신, 불어 괴력난신이라고 그랬죠?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군신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징불신,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고 불어, 말하지 않는다. 괴력난신,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다. 최고자는 무슨 고자예요? 옛고자예요. 삼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무신익권기에는 또 어떤 역사책이 쓰여 있냐? 그 유명한 삼국